방금 소개받은 이정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삼재 중에 한 명인데요. 아까 요즘 제가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좀 재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그 NIS 큰 담론의 그러니까 큰 주제에 이어서 좀 세부적인 어떤 정책 이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재에 관련된 겁니다.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 이러한 큰 주제 하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서 어떤 고령 사회, 과학기술 인재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아젠다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느냐라는 쪽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그 발제는 그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변화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현황, 그 약간의 진단이겠죠. 우리의 현주소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변화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기회를 취할 수 있는 그렇게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나라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어떤 뭐 많은 내용들도 있고 좀 그림도 있어서 보기 편하실 테니까요. 현재 그 시간 관계상 상당히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으로 사회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간략한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익히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령과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해 있고요.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초고령 사회로 노령 인구가 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100년 동안에 우리의 인구 분포가 이렇게 과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앞으로는 손주 한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우리가 가야 앞으로 어떤 바라보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이면에는 과학기술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뭐 설명할 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많이 쓰시죠? 대부분 현재 갖고 있는 휴대폰은 컴퓨터라는 애니악 1950년경에 나와 있는 애니악이라는 최초의 컴퓨터보다 한 800억 배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근원적인 일이고요. 이러한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갈 것이다. 미래학자들 특히 뭐 커즈와이라는 분은 뭐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계속 더욱 빠르고 더욱 다원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라떼이스 호스 이건 뭐 런센스 큐즈가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이 말을 즉각적으로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건 뭐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확대되는 하나의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사회 변화 방향은 이러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as is 좀 이러한 형태에서 얘기는 많이 됐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to be 이러한 형태로 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인이 될 수 있는 영향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산업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뭐 상황이 아까 미중 얘기도 나왔지만은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쟁력이 더 심화되고 보호무역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즉 이런 변화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은 대부분 다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유업적 요인과 기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유업적 요인을 좀 더 이렇게 저감하면서 기회적인 요인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 정책 측면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밑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인구 감소니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빠른 변화, 일자리도 변하고 사회가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현재 저성장 고착화라는 이러한 국가 어떤 당면 과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면에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이러한 정책적 질의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현재 일어나는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진단은 약간 이제 분야별로 나눠봤는데요. 앞서 그 섹션 안에 그 NIS 그 발제를 통해서도 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인재 측면에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어떤 잠재 성장이 지속 하락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실질적으로 노후동력 투입이라든지 생산성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청년의 어떤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 거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실질적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을 지금 주요국에 상당히 높은 주요국 대비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력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어떤 활동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된다는 그러한 리포트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의 노동시장 변화도 고령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동 주요 주체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대, 20대를 중심해서 지금은 40대, 50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보시는 슬라이드의 그림은 실제 가로축은 연령별 그 경제 활동 연령별로 차지하는 어떤 경제 활동의 비중을 얘기하고요. 세로축은 연령별로 경제 활동의 인구의 증가수를 얘기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상당히 40대, 50대, 60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30대 그 이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에서 상당히 청년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중장년층의 어떤 정책도 가야 된가 동시에 사회의 빠른 변화에 어떤 적응하기 위한 어떤 재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의 어떤 고용에 대한 어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금 노동시장 변화에서 어떤 그 재교육을 얘기했는데요. 재교육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이런 산업 구도가 실제 산업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신산업을 견인할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최근에 AI 쪽에 대한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서 기존 인력들이 이러한 일자리 변화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과학기술 인재 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고령자, 여성자, 외국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잠재 인력에 대한 활동과 성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좀 나눠 보면은 고령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복지 지향적인 어떤 정책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될 어떤 고령자들은 상당히 고학력, 고경력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어떤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들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여성의 어떤 경영 활동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가 절대적으로 여성 리더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 리더에 따라서 롤 모델이 돼서 계속 유입이 돼서 나가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성 리더급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수 외국 인재를 활용한다는 어떤 정책 하에서 유입 쪽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내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어떤 졸업생 학생 수가 최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어떤 주요국 대비 상당히 어떤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촉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전반 인력을 하다 보면 교육을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얘기지만 크게 여전히 교육 체계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학위 중심의 교육 체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교육에 대한 어떤 기반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교육에서 나노 디그리, 전문대학원, 계약학과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요 지향적인 그러한 어떤 많은 다양한 그 과정들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시장 수요에 그리고 이런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기반 평생학습 체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다양성인데요. 이제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양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엔 기회가 있고 또는 위험 요인도 있는데요. 위험 요인에서는 이런 다양성에 의한 갈등을 좀 포용적 관점에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거. 기회는 실질적 일자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학 엔지니어 그러면 상당히 남성 지향적인 어떤 직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산업 구조나 일자리 변화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직무로 변동될 수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서 어떤 여성에 대한 일자리의 좀 확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다양성과 그룹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 이러한 측면에서도 여성 리더십의 어떤 포용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어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양성 앞에 얘기 드렸는데요. 앞에 라떼 is horse라는 얘기는 라떼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라떼는 마리아라는 약간의 연령 간의 갈등,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너무 빠르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젠다를 얘기하기 전에 현재 아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인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법정 계획으로 5년 계획이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차 기본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 이외에도 대상별 분야별로 다양한 그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4차 인재 성장 지원 방안, 그 다음에 2030년대를 향한 이공계 청년 연구 인력 성장 지원 방안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의 기조를 한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일단 돈표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대학원, 대학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재직 쪽은 순수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에 관련된 돈은 거의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잠재 인력 쪽에 대해서는 사실 소수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투자가 적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현 정책은 일단 신입 신규 인력 양성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속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이러한 정책의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서도 어떤 이런 밑에 있는 어떤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대응은 현재 신규 인력을 적극적으로 이런 미래의 변화에서 대응하는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기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느냐라는 정책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 아젠다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림상에서는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게 현재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약하게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소외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이런 쪽의 정책들이 더 보강이 돼서 앞으로 변화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우리 것으로 그 기회를 잡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은 다소 육성 활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개인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거에 맞는 정책 아젠다들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정책 아젠다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응을 하고 현 정책을 보완하는 앞으로 미래 아젠다를 3가지의 전략 하에 9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고령 세대를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허브를 강화하라. 세 번째는 일의 변화의 다양성 시대를 대비하랍니다. 세부적인 과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과제는 간략하게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고령 세대를 주목하라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이런 다가올 고령 세대는 상당히 고학력이고 고경력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분들도 실질적인 고학력, 고경력이지만은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경량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그리고 이분들이 또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재교육은 상당히 지금 현재도 고령자에 대한 어떤 재교육은 있죠. 그러나 상당히 수요 기반적으로 재교육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요, 기업 수요에 맞추면 재교육 설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시는 부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플랫폼도 실질적으로 이 경력과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이런 수요를 연계해 줄 수 있는 하드적인 플랫폼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경력과 실제 일자리를 지능적으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같이 구현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는 요새 과기협동조합, 이거 상당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정책과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조직 차원에서 어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활동 역량을 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접근 가능할 거고, 개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 문화, 기타 연구개발에 관련된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전문 역량들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좀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허브를 강화하라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수 인력을 유치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국의 우수 인재는 잘 안 온다고 그러고 우리의 우수 인력은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유임 유치이 아니라 교류 관점으로 좀 변동을 그러니까 변화하자. 우리의 우수 인력도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과 동시에 우리가 데려오고 싶은 주요국에서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의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에 많은 글로벌 연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상호 교환하는 형태로서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 학생, 외국인 국내 학위자를 좀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활용 방향 두 가지로 좀 세분화되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 이 활동은 어떤 실질적인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 활동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네에서 학교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 내에서 상당히 노동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오픈돼 있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잡아두려고 일정 기간, 평생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는 뭐 중국계, 베트남계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유학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베트남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돈을 준대요. 장학금을. 경제적으로 해결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일하는 건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면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느냐고 이런 외국 학생들 논문만 쓰라 그러고, 대학원생 얘기입니다. 대학원생, 학부생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학부생은 그냥 논문만 쓰다가 이제 가는 거고요. 학교 차원에서는 전혀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의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이런 성과 지표화가 좀 되면은 학교 차원에서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경력 경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런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외국인 학생들 나가 보면은 글로벌 창업 벤처 기업 확대, 그러니까 벤처 지원을 완전히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 국내 창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창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학생들을 활용이 아니라 이런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로들을 좀 더 크게 열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구절절한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인도는 굉장히 창업이 활발히 되고 있고요. 인도에서 소위 인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러한 용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요. 인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이 개발도상국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서 이게 다시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경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진국의 어떤 환경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다릅니다. 선진국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수요가 이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생각하면은 선진국의 시장에서도 먹히는 수요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창업을 지원할 때 이런 외국인 학생들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요. 일의 변화에 다양성 시대를 대비하라 이런 부분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재교육 시스템이고요.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은 이쪽 부분이 사실은 다들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어떤 교육 체계의 현황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교육 이외의 노동 시간이 분절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활동하는, 성장과 활동이 동반되는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서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를 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여성 쪽은 뭐 아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여성의 이제 과학인의 뭐 이런 기술 직무 활동의 촉진과 어떤 성장자들을 조성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워라밸하면서 일과 그 삶에 대한 어떤 균형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대에 대해서는 좀 이런 빠른 변화와 미래 변화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 학습이 빠지면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과 삶, 일과 여가를 넘어서 일과 여가와 학습이 균형된 이런 환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 어떤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뭐 글로벌 표준에 맞는 어떤 노동 문화,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기존에 추진된 정책과 앞으로의 이런 미래 아젠다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 정책팀의 김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 방향인데요. 먼저 지역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하면 다 지긋지긋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초연결성, 초지능화, 대융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테슬라가 이제 GM과 포드의 주가 총액을 넘어섰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별나라에 가 있다고 그러죠. 주가가 테슬라의 주가 총액이 천억 1,400억 불 정도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기존의 전통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죠. 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사실상 자율주행차를 파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에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한 차가 저는 테슬라라고 보고, 또한 그 테슬라 공장이 가장 자동화된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초연결선 초지능화, 그런 컨셉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GM이 위기를 겪고 포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작년에. GM 군산 공장을 버렸습니다. GM이. 그리고 부평 공장을 살리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얘네들 그랬을까? 저 GM 군산 공장은요, 부평 공장보다 훨씬 최신화된 공장입니다. 훨씬 더 좋은 공장이죠. 얼마 전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사갔죠. 저거를 사가서 이제 추진을 사실 전기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GM의 연구소와 디자인 센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다 인천에 있습니다. 기술연구소, 주행장, 생산기술연구소, 디자인 센터.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GM의 볼트 자동차가 사실상 나왔던 곳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지역 혁신에 있어서는 우수 인재랑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지역 산업이라는 게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GM 공장이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엄청난 불필요한 일들을 했는데, 결국 경쟁력이 없어서 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인 거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제를 빨리 발굴해가지고 지역에서 빨리 혁신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뭐 대형 산업단지, 하드웨어 뭐 구축하고 이런 거 끝났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적 갈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신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 혁신 정책이 균형 발전 정책에서 지방 분권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족한 거 있으니까 돈 얼마 떼줘서 너희들 그거 써 이런 거였다면은 지역 분권 정책이라는 거는 그 돈 받아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맞춤형으로 뭔가를 자율적으로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자치재정권 이양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가 뭐 NIS에 투자를 하고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투자를 하고 RIS 투자했죠. 그렇지만 재정 분권이 되면은 결국 지역이 주도로 하는 투자들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지금 균형위에서 지역혁신 체계 개편 방안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돈만 매칭하고 아무런 역할이 없던 것들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묶겠다고 이제 이런 안들을 만들고 지역혁신 성장 계획이라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과연 잘 작동할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투자가 90%, 매칭 투자가 한 10%,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0.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RIS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다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전략이라는 게 사실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지자체의 자체 R&D 투자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701억에서 이제 779억으로 했는데요. 요거를 또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누면요. 비수도권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를 또 들여다보면요. 과학기술 담당하는 부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경제에 끼어 있거나 산업에 끼어 있거나 그러니까 혁신과 관련돼서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매칭 많이 했었잖아요. 매칭 많이 하고 나니까 실제로 자기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 재정을 이양하더라도 지금 복지 부분에서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역 개발이나 과학기술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투자액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매칭 투자액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구축에 가고 있습니다. 다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두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수 인재가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건물 하나 지어서 커팅식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수 인재에 대한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70% 그러니까 우수 인력의 70%가 수도권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더 가속화될 텐데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 혁신 거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년도에 40개였던 게 19년도에 61개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기 광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광주와 전남 이게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나주에 근접해서 연구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서의 협력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두 번째 거는 경기도인데 이제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흥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다 따로 운영합니다. 같은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나에 따라서 기관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략, 주체, 협력 측면에서 봤는데요. 결국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지자체가 그런 거를 리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나 혁신 역량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는 없거든요.
필요한 거는 협력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그 EU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EU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투자하고 개별 국가에서 투자하고 지방 정부에서 투자하고 이거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투자하자. 그런 전략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전략에 따라서 투자하게 되면은 EU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꾼 거죠. 그리고 지역적 경제적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차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임계 규모를 달성하도록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체변에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 대학, 기업까지 혁신 전략의 주체들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 경험이 없잖아요. 전문가를 파견해줘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C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협력의 단위들이 인접 부여 지역들이 많고 기능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창생교부금이 신규 사업 추진할 때 반드시 협력 사업을 넣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역 혁신 전략 측면에서는 임계 규모, 특히 전략 분야의 임계 규모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 주체 추진 범위를 보면은 지역에서 지자체, 그 지자체 밑에 있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혁신 능력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방 정부가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 연구 기관들, 혁신과 관련된 정책 연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가가지고 계획 잘 수립했네요 이렇게 고치세요가 아니라 현안별로 그 현안에 적합한 정책 연구 기관들이 참여해서 컨설팅해주는 게 필요하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기관들끼리 협력해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좀 발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발라내고 지역의 권한을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역 사업들이 굉장히 쪼개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대형화해서 권한을 좀 이양해 줄 수 있는 방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좀 바꿔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 관한 협력에 있는데 그런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혁신본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 배분 체계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지역에서 할 거는 다양한 진화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혁신 주체들이 누가 리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때 지방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해서 결국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마지막 발표 정부 R&D 30조 시대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키스텝 성과확산센터의 조현정입니다.
사실 마지막 발표라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남아 계셔서 몹시 떨립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환경 변화와 R&D 시스템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R&D 추진 체계 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 방안을 말씀드린 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심각한 혼란기를 보냈습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 주요 출연년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추격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을 만큼 지난 수십 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등 대내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 R&D 시스템 혁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R&D는 상시적으로 경로가 변화하는 경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불연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거의 탑다운 방식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R&D 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한 선도형 R&D에서는 진화형 기획, 그리고 자율적 진단, 융합형 지식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바 있습니다. 이제 NIS 2.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강한 개입이나 추격형 시스템에 대한 관성에서 탈피하고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탐험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보통 시스템 혁신에서 논의되는 전략, 조직, 자원, 프로세스 중에서 플랜 두 C를 기반으로 하는 R&D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아젠다를 제시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R&D 추진 체계 관점에서 핵심 이슈와 개선 방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랜의 관점에서 R&D 기획과 예산 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두의 관점에서 집행 관리 체계 개선 과제를, 그리고 C 성과의 관점에서 공공 R&D 사업화 성과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공공 R&D의 성과는 굳이 사업화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시간과 지면이 제약되어 있고 또 가장 민감한 주제이며 쟁점인 사업화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또 사실상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수요조차도 실용화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있는 성과가 도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좀 지역적인 성과를 논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이루어졌던 많은 논의 중에서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R&D 기획 단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기평비 등 적절한 기획을 위한 충분한 비용이 부족하고 상향식 혹은 하향식 등 기획의 방법론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R&D 기획에 있어서 혁신 주체별 역량의 편차가 크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 역량 미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의 연계 협력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출연년이 분야별 기획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R&D 기획은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나노, 바이오, 부품 소재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출연년에서 정책과 경영을 포괄하는 R&D 기획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기능을 강화하면 일관성 있고 전문성 높은 R&D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조정 체계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예산 조정은 대부분 개별 분야,
부처,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을 극복하고 정책 유형과 부처, 정책군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처의 자율 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서 플랜의 관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실행, 즉 두의 관점에서 연구자 중심의 집행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연구자 중심 집행관리 체계에서는 도전, 혁신을 위한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과 책임 강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 관리와 평가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혁파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통합행정 PMS 구축,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등이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관계로 재발의를 추진하는 등 과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에 있어서 선정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고 질적 지표와 정성 평가, 그리고 연구 역량 평가 강화, 실패 판정 폐지, 이어달리기 지원 등 차별화된 과제 관리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의 지원형 평가를 도입해서 평가 자체가 컨설팅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의 관점에서 공공 R&D의 실용화 성과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R&D로부터 기대되는 성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성과는 기술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의 창출입니다. R&D 성과의 기술 사업화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인의 바다 등 다양한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각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민간의 상용화 영역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 R&D 성과, 사업화 성과 제고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는 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련 주체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식 혹은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논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술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주체와 프로세스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파악해서 총 10가지 정도의 핵심 어젠다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한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선정평가, 과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등 평가의 개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각각 10개의 핵심 이슈는 사실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 인프라 측면으로 구분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발굴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급 측면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 수요 측면의 사업화 역량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술 사업화 저해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수요의 반영 미흡, 공공기관 연구자의 낮은 동기, 그리고 공공 R&D의 낮은 TRL 문제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 R&D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서 기업의 수요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 리드하는 공동연구 방식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과 연구자의 동기와 요인을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이 책무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기술 사업화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논문 특허 등이 인사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평가 방식에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실상 모든 연구자가 기술 사업화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 사업화와 상용화 혹은 실용화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적절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때 연구자는 교육, 연구, 기술 사업화 등의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수익이 연구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사회의 동의 또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사실 공공 R&D의 TRL 부분입니다. 공공 R&D TRL 문제 보완을 위해서는 기업의 책무성을 담보로 정부 R&D 지원 영역을 좀 확대하는 전향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상용화 단계에서는 투용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는 주체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창업기업, 외국기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사업화 역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단지 기술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제약이 있고 사회적인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서 좀 거시적인 담론이 필요하고 오늘 논의에서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서 주로 사업화 역량 부족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의한 상품화 비율이 전체의 5% 이내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서 중소기업 기술 역량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공공 R&D의 기술 사업화와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벤처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습니다. 죽음의 계곡, 다인의 바다를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주체에 해당하는데 본 발표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사업화 제고 방안을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영세성과 기술 전문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기업은 전략기술에 대한 폐쇄적 문화로 인해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공공 R&D의 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경우에 정부 R&D의 지원의 효과성은 확실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에서는 중소기업의 전반적 기술 수준 향상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입니다. 향후에는 혁신형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수월성 위주의 전략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점진적 역량 강화 정책과 병행해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술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벤처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공공 R&D와의 협업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처 통제 수준이 높고 연구자 자율성이 낮은 추격형 R&D 시스템에서 부처 통제 수준이 낮고 연구자 자율성이 높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진국의 연구 자율성은 사실상 역사적 맥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영역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점진적 시스템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도형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적 제도적 실험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R&D 30조 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30조 원에 대한 책무성의 의미도 있지만 30조 원이라는 룸이 주는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적절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차질 없는 실행을 뒷받침할 때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